안녕하십니까. 예, 저 경성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국문학을 전공하다가 문학 비평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문화이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처음 이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의뢰를 했을 때 제가 미술에 대한 전문가가 전혀 아니어서 제가 이게 고사를 여러 번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게 발표에 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이유는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문학장이라고 부를까요? 문학시장이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문학장의 변화가 너무나 극심하게 이제 일어났고요. 그 문학장의 변화가 예전에 저희들이 왜 문학을 할 건가에 대해 답을 굉장히 정확하게 내주던 그런 일련의 문학의 기능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전혀 잡을 수 없을 만큼 환경 변화가 극심하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저도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음악 굉장히 많은 영역에 두루두루 이렇게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살아왔는데요. 제가 볼 때 문학장의 이 큰 변화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문학 전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예술장 안에서도 거의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변화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문학장의 이 변화를 통해서 미술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든 제 생각은 미술장과 문학장은 어쨌든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장의 규칙이랄까요? 내적 규칙이 있을 텐데 그 내적 규칙이 실제로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학장의 그 변화의 폭만큼 올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도 조금 이제 상극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미술장에는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학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미술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한번 성찰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오늘 주제가 80년대 미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학장의 이 큰 변화가 초래된 게 지금이죠. 그런데 이 지금 일어나는 이 문학장의 변화만큼이나 극심한 변화가 제가 볼 땐 1980년대도 실제로 그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힘들게 변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던 시기가 1980년대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민중미술이거나 혹은 형상미술이라는 용어로 다시 한 번쯤 제 나름대로 풀어볼 텐데요. 어쨌든 그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문학장의 변화가 결국 미술장의 변화와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올 수 있다면 문학장의 이 문제를 통해서 미술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미술장의 변화가 실제로는 40년 전 이미 80년대도 이런 고민들을 공유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 공유될 수 있는 이 고민을 지금 다시 우리가 소환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80년대를 고민해 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미술장에 대한 이제 변화를 고민했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80년대를 소환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게 제가 무지해서 그렇겠지만 미술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미술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미술장, 로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본다면 점차 80년대 이후로 이 지역미술의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중앙으로부터의
자신의 운신의 폭이 점점 이제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 미술의 미적 자율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 가능하게 하지 않게 돼버린 역사적 계기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그 해법도 실제로는 80년대로부터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근거는 1980년대 한국 근대화 과정 안에서 부산이 지역으로 규정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민중미술이나 형상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속성 자체가 이런 지역미술의 비자율적인 속성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작품을 들여다볼 때 아마 발견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의 80대 미술을 지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문학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로컬의 문제가 아니라 로컬의 모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요 근래 로컬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모순을, 중앙으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이 지역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모순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역상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에 와서 그죠? 그 모순이 생성된 지점을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우리는 해법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간략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그냥 단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천천히 제가 주어진 유인물들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제 생각을 조금씩 더 보태볼까 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최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흔히 이제 대부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기술 문명의 급속한 변화, 발전, 이 정도의 의미로 아마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의미로는 절대로 다가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은 예전에 예술장 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살아왔던 집안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새로운 조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쳇말로 해서 자신의 밥줄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토대의 변화가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말할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명백히 예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뭐 200년 전, 300년 전, 그 이전 400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뭐 홍길동전, 아니면 뭐 김홍도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술일까? 실제로 아닌 거죠. 우리는 명백히 근대 예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게 근대 예술이라고 하는 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 저희들 문학장 안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라디오도 귀했던 시절에 실질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대중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저미했고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이해해보고 싶고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자기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도대체 그것을 누가 해줄 것인가. 사실 근대 예술은 여기서 생성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생성된 것뿐만 아니라 훨씬 유럽 안에서 근대 예술이라고 하는 기능을 부여받았을 때 예술이 뭘 할 수 있을까 얘기했을 때 그 예술장이 형성되는 건 바로 이런 저 멀리 있는 민중이라고 부를까요? 대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계몽기획이라고 부르는 훨씬 더 대중들보다 훨씬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총체성을 어떻게든 예술을 통해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쉽게 그것을
한 덩어리로 보여주면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게 그게 내자로 계몽기획이었고 예술은 그게 복무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졌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서 예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근대적 공농장 내부 안에 있을 때만 예술이라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은 이 공농장 자체를 아예 확 변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야말로 수없는 SNS가 뭐 예전 같으면 이 가치를 생성시키는 게 바로 언론기구들인데 사실 언론기구들을 두고서 요즘 대중들은 기레기라고 부르거든요. 쓰레기 더하기 기자를 덧붙인 게 바로 기레기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공론장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던 언론들을 완전히 신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그런 매우 지위적으로 굉장히 높이 있던 그죠? 이 높은 지위에 있던 언론들을 오히려 엄청나게 이제 폄하시켜 버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이 판단들을 오히려 전면에 내보이면서 새로운 공론장이 만들어졌죠. 우리는 댓글창이라고 부르지는. 뭐 관심 있는 주제가 하나 떠오르면 그야말로 언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누적될 수밖에 없는 정보들. 어떨 경우에는 요 근래 제가 댓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데요. 몇몇 신문사에서 나오는 기사들에 대해서 이 대중들이 달아놓은 댓글은 그야말로 맞춤법 하나하나까지도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표현이 맞니? 뭐 도대체 이 맞춤법이 맞니? 띄어쓰기 맞니? 이런 것까지 사실은 요 근래 대중들의 댓글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얘기한다면 일방향성이든 예전에 건대 계몽기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수의 온당한 윤리를 가지고 있는 지적 지식인들이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 자체를 예술 작품 안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술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계몽기획은 일단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말과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댓글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 공론장의 변화, 근대 공론장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세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새로운 공론장이 생성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 한국 현실을 보면 이 공론장이 얼마나 소멸했는지를 사실은 잘 알 수 있겠죠. 권위 있는 공론장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술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실제로 예술은 이젠 그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 치부되어 버렸어요. 문학장 안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술은 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술장 얘기할 때 아트페어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시장이 그거를 점유했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미술의 그야말로 공론장의 기능들 시장의 가치는 높아지고 요 근래 미술 시장은 한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확대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론장의 기능이 그만큼 커지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이 시장이 일상 영역 안에 이 공론장의 계몽기획의 이 공론장적 기능 안으로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그 기능을 파괴하는 그 순간에 시장의 자본의 장악력은 훨씬 더 커져 버릴 때 실제로 예전에 계몽기획 안에서 예술을 상상해 왔던 예술 종사자들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실제로 예술을 어떻게 정의시키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이걸 오리엔테이션 방향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재 미술장 혹은 문학장, 음악장 사실은 음악의 재현적 능력, 계몽기획의 기능이란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약한 것이어서 적어도 문학장 다음에는 바로 미술장일 텐데 그 미술장이 궁극적으로 그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발언이 가능한 건 문학장 내부에서도 그야말로 완전히 괴멸되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대응 자체가 10여 년 동안 거의 지금 일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문학장에서도
별소리를 못 내고 있는 문학 담당자가 미술장에 와갖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학장은 정말로 상황이 너무 나빴어요. 그야말로 예전에 우리가 좋은 문학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문학들은 거의 다 소멸하고 요 근래 뭐 네이버나 그 다음에 다음 새로운 이게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전 같으면 문학의 생산보다 한 5배 정도의 생산과 시장으로 커져 버렸거든요. 근데 공론장은 없어지고 문학장만 커져 버린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근대문학의 종언이 뜻하는 건 문학 자체의 소멸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게 가라타니 고진이 이 얘기를 했을 때 한국 사회는 대부분 이거를 이제 문학은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학 종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오해를 해서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근대문학의 종언이었지 내가 문학의 종언을 외쳤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공론장 내부에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문학 전부인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근대 예술의 개념을 벗어나서는 예술을 상상할 수 있는 아예 능력도 없고 여지도 사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른 예술이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에요. 문제는 문학장과 비교해 상대적 차이를 띠고 있는 미술장의 특이성인데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재현을 미적 원리로 취하는 문학과 달리 재현 능력에 있어서는 다양한 예술 영역 중에서도 문학이 최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론장적 기능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문학이죠. 이게 누구나 다 한국어는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읽으면서 미술은 그야말로 평면회 같은 경우는 딱 한 면밖에 없지만 그야말로 문학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저 장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문학이 공론장 근대 예술 장르 중에서 근대적인 공론장의 기능을 가장 잘하는 장르는 당연히 문학입니다. 미술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뭐 임팩트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총량은 재현적 총량은 아마 문학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술장은 고도로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조형성을 그 미적 원리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대중과의 직접적 소통 없이도 미술장은 실질적으로 존립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실질적으로 있어 왔던 근대 미술의 생성 방법이 1960년대까지도 여전히 미술은 일종의 구락부라고 하는 이게 그 독특한 유럽 같으면 18세기 살롱에 해당할 정도의 수준으로서의 미술장이 실제로 생겨났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70년대에서 80년대 산업화 과정과 함께 대중과 미술에 대한 이 담론 체계의 의사소통 체계죠. 하나의 미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의 의미화 과정을 대중과 함께 상상해 봤던 그 유일한 게 70년대 말 80년대쯤이 아니었을까. 그걸 전 담론 체계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쨌든 요 시점에서 비로소 미술은 문학과 비슷하게 공론장적 기능에 대한 상상들과 그 다음에 그런 역할에 대한 의무들에 대한 자의식을 비로소 갖게 된 시기가 바로 요 시점쯤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은 한국의 미술장이에요. 시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학은 사실은 이럴 수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중의 시선과 그 다음에 언론의 기대치와 그 다음에 언론의 가치 평가가 엄청나게 매섭게
사실은 개입한 것이 30년, 40년, 50년, 60년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실제로 문학장 안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미술장 안에서는 이런 트레이닝이, 사회적 트레이닝이 실질적으로 크게 없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대중의 일상적 삶과 유리된 상태로 미술장이 계속 형성되어 왔다는 이 특이성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변화, 문학장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을 때 고요하게 미술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 미술장의 이 특이한 담론 조건이 근대적 토대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비껴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유리된 이 조건 때문에 오히려 기왕의 담론의 무반성으로 일관하거나 급기야 지나치게 보수적 성향을 체화함으로써 자연도태의 길을 밟아갈 우려 또한 강구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쓰면서 제목을 파인아트의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점점 미술은 모든 것들이 다 속성이 다 그런데요. 지금 문학도 그렇거든요. 점점 상업예술과 그 다음에 이 순문학을 뚜렷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강박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죠. 나는 적어도 돈은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이게 문학 정신 안에 을 표현하는 사람이야, 혹은 난 작가야, 혹은 이 작품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욕망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미술 안에서도 온다면 이게 파인아트에 대한 엄청난 이 뭐랄까요, 이 고집이라고 할까요, 아집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로 전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파인아트의 운명이 바로 문학의, 순문학의 운명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미술 전공자가 아닌 내부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우려가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술장 혹은 미술의 담론 체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은 함께 의논해 볼 공론의 여지가 있을 듯 보입니다. 80년대 미술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로 따진다면 뭐 현실가 발언이나 임술련 두롱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에 내려왔을 때 이 사인 화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조형적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건 주주의 사실이긴 하지만, 이 시기조차 아니 미술의 담론 체계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아주 짧은 이 시기를 경고한 지금까지 한국의 미술장은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거의 이뤄내지를 않았거나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80년대 미술을 지금 우리가 논해야 한다면 바로 그 당시의 미술이 얼마나 시장이 내놨을 때 가치 있는 작품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유파 중심적으로, 저는 유파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중앙집중, 뭐 이걸 갖다가 뭐 유로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할지, 뭐 로고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할지, 어쨌든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인장하는, 이끌어버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블랙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볼 때는 80년대는 이런 담론 체계에 대해서 이전의 담론 체계와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담론 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했던, 그래서 실제로 미술이 민중과 함께 혹은 대중과 함께 있을 공론장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상상해 봤던 거의 유일한 시기가 바로 80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80년대에 그야말로 미술, 형상미술과 그 다음에 부산의 민중미술 계열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거를 다시 소환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 글은 일단 세 장으로 살짝 구성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한국 근대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로컬의 문제라고 했던 이 시기에 미술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 안에서 로컬 혹은 로컬리티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던 시기였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찬찬히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시기의 작품, 부산 미술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속성들을 찾았다라는 것보다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80년대라고 하는 건 한국 사회 전체 안에서 볼 때도 아까 근대 모더니티의 기류가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다시 얘기하면 60년대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당시에 유네스코 158개 국가 안에서 남한 사회는 꽁등에서 10번째 정도 될 수 있는 요 근래에 그야말로 아프리카의 기아 얘기할 때 보여지는 그 나라 수준 정도가 바로 당시 한국 사회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GDP 기준으로는 한국은 거의 10위권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간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종의 자존심을 사실은 팔았죠. 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승만 정권 때가 맞지만 하더라도 절대로 일본과는 이젠 더 이상 국교 같은 건 없다. 이게 기조였는데 그야말로 새로운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다들 굶어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뭘까? 더럽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빌미로 돈 좀 빌려오자. 한일협정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무상 차관을 어떻게든 빌려오는 방법이었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영혼 팔았잖아요. 65년도에.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시장은 전혀 내수 시장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려니까 외수 시장을 향해서 전부 다 우리들의 모든 산업시설을 집약해야 됐는데 이 집약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야말로 외국에 있는 이 시장의 변화에 잘, 그죠? 조절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야말로 강력한 통제장치가 사실은 컨트롤러가 작은 시장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바로 실제로 모든 지역들을 그야말로 거점 지역으로 화학공단, 경공업공단, 조선공단, 그 다음에 중공업공단 모든 지역들 섬세하게 조각내고 이 조각을 서울에서 컨트롤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국토 분할과 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나누고요. 둘레즈식으로 하면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적분해내는 방법을 취했죠. 그게 바로 서울과 지방이 생성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맛을 확실히 본 게 바로 80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걸 반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민중미술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민중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야말로 민중이었죠.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에 잘 되려면 하나 그들이 생각했던 건 민중이 잘 되는 거고 민족이 잘 되는 것이다. 단일한 주체를 최고의 이상적인 형태로서만 설정했습니다. 단일 주체라고 얘기하죠. 근대적 주체입니다. 이 단일한 주체로 조형성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조형성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통합의 원칙에서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실제로 이렇게 단일한 주체만으로 역사가 발전하냐?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야 되고요. 예전에 80년대는 순수히 남성 노동력에 의존했던 것이 이제 여성 노동력의 젠더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고요. 세대 갈등 불거지죠. 수없는 이질적인 존재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이게 하이브리디티 아닙니까? 이게 이런데 실제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적인 주체만을 가지고 사유를 했던 게 바로 민중미술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조형성으로는 지금 현재의 우리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본다면 사인화랑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 형상미술은 지나치게 이 지식인 중심의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민중미술에 대한 일종의 미안함과 이런 자의식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지식인
가진 자들의 이 자의식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통의 감수성을 실제로 공유하고 있다고도 저는 보아지는데요. 어쨌든 민중미술이 너무나 단일한 민중을 단일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면 실제로 사인화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계몽기획적 차원에서 아까 제가 소수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파악된 세계인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공론장이 바로 제가 예술이라고 얘기 드렸다면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게 바로 형상미술이라고 보아질 텐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의 미술적 경향은 지금에서 따져보면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8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분업과 통합이라고 하는 서울과 부산의 이 독특한 분할에 대한 반성이나 자각은 아예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민중미술은 아까 얘기했죠. 똑같이 하나의 통합적 민중이라고 하는 이 근대적 주체로부터만 상상이 되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부산의 로컬화되는, 그죠? 그 논리 체계 안에서 본다면 서울만 살아남지 부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할 여지가 아예 없어지죠. 하나로, 센터로 다 취합하는 과정이 민중미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 양면성은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지금까지 구락부 중심이었던 60, 70년대의 미술장을 대중에게 어쨌든 공론장의 기능을 확대해 보겠다라고 하는, 현실적 공론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던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 80년대 미술은 굉장한 혁신적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부산의 로컬을 이 비자율적인 지방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일종의 뭐랄까요, 무책임했다. 오히려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정화, 고형화시켜 딱딱하게 만들었던 일종의 주범으로서의 역할도 했던 게 아닐까라고 하면, 요 근래에 이제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주의 작가들이 한때 80년대 민중 미술이 아니라 문학을, 그죠? 예전에는 민중미술과 민중미술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실제로 80년대의 남성 중심적인 민중문학 때문에 오히려 여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오히려 가려져 버렸고, 우리는 이 젠더 갈등 자체를 현실적 문제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리와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가지의 양면적인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게 제가 이 형상미술과 민중미술을 바라보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부산 미술의 자율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린 꿈꿀 수 있을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형상미술과 민중미술이 새로운 담론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본 게 바로 5페이지, 지금 페이지가 없죠. 5페이지에 끝이 7쪽이거든요. 그래서 5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밑에 사인 화랑을 중심으로 했는데 형상미술이 주제들을 각각 노동, 가족, 개인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하나씩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결국 자본주의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하는 기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를 계속 재생산하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윤리를 생성시킬 수 있고, 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공공적 도덕심을 생성시키는 게 바로 근대적 주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게서 딱 들어맞는 게 바로 형상미술의 기본적 주제가 아니었는가라고 살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살피면서도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건 이런 주제 때문에 실제로 이 시대의 작품들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일부만 보는 것 아닐까. 오히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꾸 작품만 보려고 하는 건데 작품 보지 마시고 좀 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실제로 이 작품들이 어떤 담론체계 속에서 작동해 왔고 하려고 노력해 왔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긍정점이다. 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이 시대를 조금 들여다보는 건 더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80년대의 가치는 오히려 거기에 있지 않나. 그죠? 하드웨어적인 반성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읽고 제가 6쪽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미술 장의 현실과 담론 체계를 냉정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의 미술은 뭘 하는 물건인가? 이건 늘 들레즈가 했던 이야기죠. 문학은 뭐 하는 물건인데? 그리고 우리의 미술은 무엇과 접속하고 있는가? 아까 뭐 푸코도 그랬지만 90년대 되면 영국의 문화이론가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접속이라고 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되라라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스튜어트 홀 같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전공자의 과문한 식견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다음이 이제 강신 학생 발표하실 텐데 강생님은 훨씬 더 이제 이 점을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죠.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런 역할이 맡겨져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멀리해서 그리고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볼 건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제 역할이라면 저는 조금 더 뭐랄까요 상징적인 어법을 이제 한번 구사해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애둘러 비유적인 상상은 얼마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초 테이트 모던에서 해고전에 있었던 뻔한 이야기입니다. 백남준부터 시작해 본다면 세간에서 이제 백남준을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술적 성과가 이런 이제 미술의 기본적 진료나 오브제 같은 것들을 살짝 바꾼 그야말로 기발한 발상의 전환을 했던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비디오에 그가 주목했던 이유는 캠퍼스의 대체물로서의 비디오의 화면이 아니라 사실 아까 접속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그 비디오의 미디어성이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아까 제가 접속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어의 속성을 본 건데요. TV 붓다나 아니면 뭐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작품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몽골이 막 나오고 막 그렇죠. 여기에도 뭐 이렇게 작품이 있지만 어쨌든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동양과 서양이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거를 가장 잘 조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디오를 선택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붓다나 시스티나 채플 등이 보여주듯이 그의 작품적 의도는 대상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지 않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대상의 연결과 접속에 사실은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비디오를 활용했던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그의 행위지향적인 작업 경향은 작품이라는 기존의 가치, 이게 이제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그죠. 상품 형태를 다 지워버렸고요. 새로운 세계 인식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절합, 이렇게 연결하고 끊고 하는 이게 뭐 스튜어트 홀 같은 이런 문화 이론가들이 가장 잘 쓰는 게 바로 이 절합인데요. 이 절합의 도구로서 전환시켜 버리거나 그 다음에 쓰레기와 예술을 접합하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1998년 백악관에서 그야말로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그때 이미 몸이 굳어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병 때문에.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오니까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예술가 한국인을 백악관으로 불렀는데 그때 이미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계단이 몇 개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앞에 맞으러 해서 내려오는 순간 백남준 씨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멜빵 바지를 늘 입고 다녔는데 멜빵 바지가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바로 성기가 바로 노출되고 바로 언론 텔레비전 앞에 바로 나타났던 멜빵 바지가 흘러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클린턴은 섹스 스캔들에 막 시달리고 있었고요. 바로 이제 그 섹스 스캔들을 일종의 자신 몸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한 거잖아요. 백남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면에서 예술이 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한 건 아닐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명백히 시장 안에서 측정될 수 있는 가치의 대상으로서의 뭔가가 우리는 있다라고 이제 믿었고 실제로 그걸 남기고 싶어하고 시장은 그걸 욕망하는 건데 백남준은 계속 그걸 지어가면서 지 몸뚱이 자체를 실제로 컨택트죠. 다른 것과 접속하면서 가치를 양산하고 이게 바로 공론장, 지 몸을 공론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내 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상하고 세상에 어떤 건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접속제로서 활용한다는 거. 사실은 요 접속제로서 활용하는 텍스트의 개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아까 민중미술을 얘기하면서 담론 체계를 반성했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부산의 이 비자율적인 속성을 생산했던 제일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그들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와서 새로운 담론 체계를 모색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2020년대에 서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작품이 아닌 텍스트에 대한 상상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에 대해서 한 번쯤 반성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있다면 이 담론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은 전공하시는 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로서도 공부가 되고 혹은 관객 객석의 쌤들도 함께 많은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뭐 그런 자리는 여기서는 뭐 만들어질 것 같고요. 혹여나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그게 가능하다면 한 번쯤 제 고민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